안녕하세요. IFP 강의를 맡게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IFP의 첫 번째 과목이자 첫 번째 장인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IFP 같은 경우는요, 법률적인 부분부터 각 보험 상품들까지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 종합적인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런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난 문외한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별로 본인의 학습하는 속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첫 장부터 끝에까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늘 일정한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의 취약점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1과목, 2과목, 3과목, 2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과목들 중에서 본인에게 좀 익숙하고 낯익은 과목들은 그만큼 수월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조금 다시 그 부분만 반복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FP 같은 경우 다른 물론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무슨 그 30점이 되죠. 그 특정한 점수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만 합격을 해도 파트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죠. 따라서 과목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마다 적어도 내가 기초적인 소양 이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낸셜 플래닝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제 플래닝의 의미부터 보시죠. IFP, 즉 재무설계자들이 해야 되는 재무설계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단원이죠. 자, 파이낸셜 플래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개인 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어떻게 그 재원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개인마다 자신들이 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이 어떤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요, 그러한 필요한 돈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그러한 계획 아래서 내가 몇 년 뒤에 얼마의 돈을 모으기 위해선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얼마씩 모아야 되는구나, 얼마씩 어떠한 방식의 수익률을 거두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싱 플랜은 바로 이러한 재무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생 필요한 돈에 대한 재무를 어떻게 설계해 주는지 그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파이낸싱 플래닝은 그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된다는 것이 이제 4번 보기에 나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일단 고객의 어떤 니즈를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재무 욕구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고객의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도 다양히 나옵니다만 고객이 단순히 IFP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무상의 어떤 욕구만을 충족시키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고객 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떤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강조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재무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고객이 IFP를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 자체를 실현시켜주고 충족시켜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오죠. 자, 고객이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고객의 목표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주기 위해서 또는 고객 관련한 제반 다른 정보도 수집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객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바깥의 경제적인 전반적인 현상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지금 상황을 분석해 줄 수가 있고요. 고객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 줄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4단계 어떠한 고객만의 적합한 전략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일정한 재무 설계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이 처음에 전략을 짠 것과 그 바탕으로 항상 시장 상황이나 고객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자신의 재무 설계가 맞았는지 다시 고객에게 확인해주고 수정해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이낸셜 플래닝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요. 사실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나라들이 선진국과 후진국 보면 어느 나라들이 주로 파이낸셜 플래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기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후진국이 원래 파이낸셜 플래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보편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진국엔 뭐가 잘 돼 있냐면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연금제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의료보장제도가 확실하죠. 그 다음에 뭐 실업 관련 보험 제도들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특히 유럽 쪽에 부유한 나라들, 우리 부자 클럽이라고 했던, 요즘은 좀 상황이 아닙니다만 부자 클럽이라고 했던 유럽 나라들 한번 보시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유럽 나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거리에 나앉았다, 뭐 굶어 죽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와 다양한 연금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거의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노후를 크게 걱정한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윤택한 노후를 꿈꾼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진국은 이러한 이유로 파이낸셜 플래닝을 크게 대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후진국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진국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아직 어떤 본격적인 선진국에서 아주 높은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군집 상태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침 요즘 이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중국인들은 자신의 수입의 50% 이상을 단순 저축에 저축 상품에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받으면 딱 절반 띄어서 절반은 저축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노후는 자기 자신 말고는 다른 어떤 재반 시스템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라는 건 제대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중국이 무슨 아직 연금제도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나 실업보험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보장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50% 이상이 되는 돈을 전부 저축을 하고 있는 형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파이낸싱 플랜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단순 저축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축이라는 것은요, 항상 어떤 기대되는 수익률 이상의 초과 수익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돈이 갑자기 필요한다든가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항상 기대되는 그 수익률만 가지고 달성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다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남다른 어느 재무 설계가 필요하고 남다른 기법과 방법을 통해서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대두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어떤 상황도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이라는 것이 파이낸셜 플래닝의 반드시 최우선순위다? 이건 꼭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왜 후진국에서는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아직 후진국들에서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 말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실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국은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있었다면 사실 사회복지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또는 개도국에서 좀 더 파이낸싱 플래닝에 관심을 두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뭐가 없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선 저축에 의존하는 것이죠. 선진국은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제 후진국은 저런 금융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파이낸싱 플래닝이 없고, 그럼 선진국에 더 있는 이유는 바로 선진국은 금융 서비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받고 파이낸싱 플래닝의 중요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고 보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참 안쓰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뭐 국민연금을 매달 내지만 이게 제가 이제 은퇴한 시점인 뭐 한 30년 뒤에 과연 이 한 달에 나오는 돈으로 내가 한 달 버스 값은 다 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요. 이건 비단 저만의 어떤 의구심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 즉 국민연금의 대상자인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노후를 국민연금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러한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낸싱 플래닝의 그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고 있죠. 따라서 IFP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 재무 설계가 각광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이낸싱 플래닝에 좀 더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이유를 좀 더 주목받는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산 규모의 증가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산이 다시 많고 적은 다음에 파이낸싱 플래닝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요. 여기가 파이낸싱 플래닝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더라고, 중요도라고 보고요. 여기가 재산 정도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파이낸싱 플래닝은요, 재산이 없었을 때 내가 굳이 관리해야 될 것도 없는데 파이낸싱 플래닝을 할 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이낸싱 플래닝의 중요성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규모가 증가하면 파이낸싱 플래닝의 당연히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계금융 환경의 복잡성. 금융이 자꾸 복잡화된다고 해보자고요. 옛날처럼 단순 저축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저축 상품으로 꾸준히 돈 모아도 그게 최고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자신이 부자인지 자신이 가난한지는 뭘로 확인합니까? 상대적인 걸로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7, 80년대에 비해서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같은 거 사용한 사람 없었고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물질 문명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좀 더 왜 잘 살지 못할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금융 환경이 복잡해져서 어떤 사람은 그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신의 부를 차곡차곡 축적하는 데 반해 나는 단순 저축만 해서 기본적인 이자만 받는다. 당연히 누가 더 부자일 가능성이 많고 차후에 누가 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따라서 금융상품이 복잡화되는 것은 자신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 빈곤이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계 재정의 불완전성이 높아진다는데 원인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90년대 후반 IMF라는 커다란 파도를 한번 넘었습니다. 우리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IMF 같은 그런 커다란 외환위기 같은 커다란 파고를 대한민국 경제에서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IMF라는 커다란 파도를 넘었더니 벤처 붐이
슬슬 사라지는 벤처 붐의 소각 형태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테헤란로부터의 경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많은 벤처 붐을 꿈꾸고 그쪽 부분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재무적인 고통을 겪